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때까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는 바람에 민주당은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마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경제나 외교 등 불확실한 상황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내란 상황 모두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게 헌법 법률 위반인 게 확실한데 이걸 계속씩 끈다는 거는 결국은 내란에 동조하는 게 아닌가, 또 경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김용현, 노상원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내란죄도 있지만 외환죄까지 지금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네, 통과했어요. 국민의힘은 불참한 건가요, 모두? 저는 국민의힘 불참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4분의 의원이 함께 나오셨군요. 그럼요. 한지아 의원, 그리고 김상우 의원, 조경태 의원 등등 해서 나왔는데 네. 그 부분이 한덕수가 한덕수 총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하. 여야가 합의를 하라 그러는데 네. 국회법에서 있는 통상의 여야 협의 이런 것도 사실은 협의를 해보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궁극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근본적인 원리, 다수결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국회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 그것도 대통령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주제 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당에서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서 소수의 의견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뚜렷하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요, 정치사회에서 의미하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어떤 의미죠? 사실 그 당 안에서, 그러니까 당 밖에서가 아니라 당 안에서 그런 얘기를 낸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김사욱 의원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떤 의원 중에 한 명 그렇게 얘기해요. 지지해 주는 건 가족밖에 없더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전 국민이 지지하는데, 근데 그 당 안에서 느끼기에는 소위 거기서 느끼는 공기라든가 이런 이 모든 것들은 가족밖에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약간 당에 따돌림 당한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고립감을 느낄 정도로 이제 극성 지지자들 안에서 본인의 그런 소신을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스스로 당당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한다는 건 헌법기관의 단순히 4명이 아니라 헌법기관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건 여야 합의라고 얘기하는 한덕수의 조건에도 부합한 거다. 네. 절대 민주당 단독 처리가 아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죠. 지금 만약에 임명이 강행되면 무효다 자체가, 그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야말로 내란 유지죠. 네. 내란 유지죠. 그러니까 스스로 진짜 단 몇 달 뒤에만 봐도 부끄러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정말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기는 겁니까?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겁니까? 아니, 본인도 그래도 네. 저희 법률가잖아요. 예, 그 진행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희가 배웠던 헌법은 최소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은 현행 법률의 자구 안에서 해석되는 범위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한계 안에서 해야 되고, 특히 지금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놓기도 했어요. 네. 개정안을 냈다는 얘기는 지금 법안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도 이제 보수적으로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한다면 대행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무총리로서 이미 내란죄에 부안해동한 공범이 되었던 행위는 명백하게 탄핵의 사유에 해당하고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의 사유죠. 그걸 왜 벼랑간 지금 현재의 지위로 또 다시 평가해야 돼요? 예.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쩌면 법률적 판단보다는 주된 목표는 지금
탄핵을 좀 미루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국민의 모든 하는 그렇죠. 게. 모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연작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근데 분명히 볼 거는 대통령 우리 뭐 영업사원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 그러더니 결국은 나라 팔아먹으려 한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행도 나라 팔아먹고 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르려고 하다가 지금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요. 네. 환율 최고치예요. 1460원 넘었었거든요. 이러다가는 사실 환율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 안정 추세로 가려다가 그러니까요. 한독수 다마와 동시에 달라졌어요. 네. 지금 나라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연말에 경제나 이런 것들이 확실성하고 불확실성 그 사이에 네. 그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계속 불안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 거고 네. 주가가 빠질 거고 환율이 요동칠 거고 그게 사실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런 결정을 내린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뭐 제 입으로 하긴 뭐하지만 인권의 비중을 네. 둬서 활동을 했던 변호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한국 경제의 추이라는 것들이 늘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그렇죠. 지점, 타협할 지점을 고민을 하는데 보수가 경제는 그래도 외교는 그래도 하지 않냐라는 그런 예전의 상식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환율 얼마에 마감됐는지 도대체 봤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방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런다. 이런 그 논리가 너무 급박하게 이거 지금 선거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탄핵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예. 이게 참 너무 좀 급진적 논리 같기도 하고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고립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라의 내란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그냥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저희가 좀 선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내란이 지금 지속되는 상태예요. 아하. 국민 마음 안에 불안감이라는 게 단순히 심리적 불안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 요소들에서 아직 내란죄의 본질에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의 수사의 정도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물론 네. 내란죄로 규명할 정도는 드러났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특히 윤석열 그 주범에 의해서는 계속 내란 선동행위가 있죠. 네. 나라를 불련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용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내란 선전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내란 지속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 대부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또 하나 논란 김용현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현 기자회견입니다. 거기서 일정 그 언론들을 배제를 했어요. MBC, JTBC. 이 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뭐 모든 언론이 이제 내란 국면에서는 네. 공이 같은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KBS조차도 그렇죠. 예, 보도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 평소에 찍혔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방송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윤석열 체제하에서 핍박받고 또 애썼던 방송을 대놓고 배제시킨다. 근데 저는 그 변호인들도 네. 소위 변호사면 최소한 본인의 의뢰인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게 그렇죠. 이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특히 이제 그 본인에게 비우호적인 언론이라 할지라도 네.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통 법률 대리인의 역할 아닌가요? 당기한 거죠. 또는 김용원의 손에 놀아나는 그냥 스피커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것도 좀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그 뭐 내용 중에 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뭐 사상자가 전혀 없고 질서 있게 퇴진했기 때문에 철수했기 때문에 내란 아니다 내란죄 이런 생각 변호사들이 또 얘기를 했는 건데요. 아이고 제가 관여했던 판례도 있거든요.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아이고. 네, 우리랑 해도 됩니다. 예. 우리의 과거 역사 네. 안에 박정희 대통령 유신헌법 하에서 긴급조치, 네. 현행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라고 있습니다. 긴급조치와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졌거든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로 밝혀졌고요. 네. 그게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결정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판례 검색만 하셔도 될 텐데 법조인이 그런 걸 반복해가지고 앵무새처럼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부안해동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어요. 안타까워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게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계엄 상태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뭐 부정선거 이런 거 이유로 국회를 또 이유로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을 자극하는 부분 또 외환 같기도 하고 외환죄 같기도 하고요. 지금 수첩 노상원의 수첩에 따르면 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수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을 따름이지. 저도 외통위에 있는데요. 네.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올해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많았어요. 뭐 원점 타격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지만 북한 네. 무인기에 대해서 평양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이게 단순한 선전은 아니다라는 의혹이 된 지점들이 있었고 네. 당시에 국방부한테 물었을 때 확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게 사실상 자인하듯이 했어요. 네. 무엇보다 오물풍선에 대해서 통일부 그리고 국방부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죠. 외통이 계시면서 예. 예. 그런 지점들이 네. 그 메모를 통해서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악의가 맞춰진 거지 그것만이 증거다라고 할 것들은 아니죠. 이미 징조가 보였었죠. 그럼 윤석열이 오랜 시간 전부터 계엄을 좀 준비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가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인사 임명의 수순을 보면은 이미 뭐 1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회동들이 있고 회합들이 있었고 특히 김용 의원이 경호처장 할 때 당시부터 네. 그 중심이 돼서 준비해왔던 거는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특히 잠깐만 다시 이제 북풍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오늘 조금 전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우리 군의 중령 네. 그리고 소령급이 울란바토르로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아하, 북한 예. 대사관을 접촉을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계엄이 있기 열흘 전입니다. 예. 그런데 군은 지금 소령 중령이 출장 간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뭐 북한 대사관과 관련된 것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긴 하는데 그런 대답의 태도만 보더라도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 심지어 북한 대사관을 접촉을 한다. 그것도 계엄 불과 열흘 전에 아하. 군에서 그러다가 몽골의 정보기관에 체포가 됩니다. 몽골에. 예, 그럴 경우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정보사령관이 돌아오는 것을 좀 적극 이제 어쨌든 요청을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뉴스가 이제 저도 확인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로 미루어 봐 이것도 일련의 현상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이 아닐까 짐작이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엄 당일날 북한의 그 송전탑 철거되는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촬영한 건데 국방부가 아니라 통일부가 이걸 영상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부탁을 했던 건데 이것도 왠지 뭔가 북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통일부를 보면서 네. 계속 차라리 통일부가 없어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북한을 자극하기 위한 행위밖에 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였어요. 오죽하면 제가 통일에 대해서 목소리 힘주던 제가 통일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네. 지금 상태로 두다가는 통일은 더욱 묘연해지고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납득이 되어지고 근데 이상한 게 내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네. 예, 계엄 선포되고 계엄 난 선포. 이후에 벼랑간 통일부 이제 업무 보고에서 그 비로소 이제 와서야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자중시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껏 그 주제로 나왔을 때 밑에 표현의 자유라는 게 안 쓰여져 있던 적이 없거든요. 예. 이번에 비로소 빠졌습니다. 늘 일상적으로 보고되던 거에서. 그 정도로 지금까지 계속 유도했다고 보는 게 맞네요. 사실 어쩌면 방치하거나 유도했거나. 맞아요. 예. 함께 작동됐다라고 보고요. 내란죄가 이렇게 점점 명확해지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은 네.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한 줄을 빼는 방식으로 본인의 입지를 고민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노상원하고 김용현 경찰이 외환죄 검토하고 한다는데 우두머리인 윤석열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저희가 뭐 포고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김용현 입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도 검토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백을 한 거죠. 네네네. 예.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굳이 보고 안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우리의 짐작으로는. 그런데 네. 관련된 증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윤석열 그것 심지어 포고령에 단어 하나까지 체크를 하는 대통령이 파악하지 않고 진행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지시했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외통위원이시잖아요. 네네. 이번에 이른 내란 사태 또 그리고 북풍 뭐 이런 거에 외환 사태까지 합쳐서 우리나라가 입는 또 외교적 타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는다고 얘기할 예. 정도예요. 지금 특히 4강 중심으로 외교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뭐 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 계엄령 이후에 담화문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방식의 그렇죠. 뭐 소위 국가원수라면 쓰면 안 되는 방식의 워딩들을 썼었잖아요. 그리고 주중대사 아직 임명 전인데 뭐 윤석열의 주중대사가 가가지고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극하는 언사를 알렸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시다 총리가 다시 됐지만 사실은 지금 일본 보수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예민하게 관계를 위해 가지고 촉각을 세워야 될 텐데도 지금 제로죠. 특히 뭐 트럼프 정부야 말할 필요 있습니까? 네. 지금 외교 공백 상태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게 그 모든 나라에서 이제 제가 외통위원이고 네. 야당 의원이잖아요. 제일 잘 아실 것 예. 같은데요. 그 계엄령 선포 이후에 국민의힘에 연락을 끊습니다. 아. 예.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전 관료조차도 저를 향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 예, 야당 의원을 향해서 심지어 이제 계엄이 완료된 이후, 네. 이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탄핵이 불안정할 때였어요. 탄핵을 응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외교계에서 바라본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 유죄되는 그 탄핵을 미뤘던 의원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언론 조금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냥 줄여가지고 PPP라고 불러요. People's Power Party라고 해서 예. PPP 의원들을 빼고 얘기 좀 하자라는 제안들을 해옵니다. 심각하네요. 우리 집권 여당 측이 그런 어떤 입장 또 그렇게 바라본다니까 시각이 심각한데 저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중국에서 바라볼 때 만약에 한반도에서 뭔가 전쟁이나 분쟁이 나면 첫 번째는 우발적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고 북한이 김정은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중국이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깜짝 놀랐거든요. 중국은 정확하게 보고 있었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는 사실은.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 분석을 미국도 했다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분석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분쟁을 만드는 쪽이 윤석열 이쪽이 더 컸던 게 아닌가. 또 미국도 불안해하는 그렇죠.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미군 입장에서 그리고 또 유엔사 입장에서는 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습니까? 12월 그렇죠. 3일 당시의 네. 일들이. 그리고 미국도 모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었던 건 북한이 혹시나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지 않을까였는데 네.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네. 태도를 보였던 거죠. 김정은이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 다행스럽게. 그래서 어쨌든 그 위기 관리에 있어서 가장 변수가 이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 윤석열 이 범죄 혐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또 소환 통보 계속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29일 날 이제 또 소환 통보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놔둬야 됩니까?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은 뭐 체포영장 네. 또는 뭐 구속영장을 이제 상정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 되면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범죄라면은 이미 구속영장 발부될 충분한 조건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에 없다 손 치더라도 사실상 지금 모든 전방위적인 역량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도 네. 아직도 그곳에서 조작은 하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혐의는 농후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하루 이틀 가는 게 좀 안타까워요. 아하. 예,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입맞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건 초기보다는 굉장히 정돈됐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이게 하루하루 가면 더 갈수록 그런 증거는 더 인멸되는 거예요. 네. 저는 단순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전제로 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요건들이 성숙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뭐 의원님 느끼시겠지만 군인들은 많이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둘이하고 서울청장, 경찰청장.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이게 윤석열 혼자서 했겠습니까? 뭐 국방부나 아니면 또 참모 조직에도 분명히 이거 내란 관련해서 있을 건데 그쪽은 전혀 조사가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입맞춤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저렇게 자리에 있으니까 내란 상황이 지속되는 거로 봐야 되실 것 심지어 같은데요. 그 입맞춤 증거 조작에 한덕수 총리의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지금 보면은 김용 의원의 말이지만 네. 한덕수 총리가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건의를 한 네. 거잖아요.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한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계속 지연 전략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범죄 행위를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우리 당이 이제 수순을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긴 있었지만 저 개인 입장에서는 한독수는
처음부터 좀 단호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고민했던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탄핵 대행 뭐 이렇게 간다면 외부적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 불확실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연말이고 연시인데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민주당이 생각보다 단순 야당이 아니라 정말 박근혜 정부 때만은 또 다른 책임감을 그렇죠. 느끼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뭐 정부가 공백인 상태에서 외교도 책임져야 되죠. 경제도 책임져야 되죠.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감으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그 결단을 못하지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 그 탄핵 소추안 표결이 되는 겁니까? 네, 24시간 이후에 표결이 되는 거고요. 어제 2시에 본회의가 있었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3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24시간 이후 72시간 전에 표결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후라는 요건이 3시 본회의 개시 시간이 되면은 네. 개회 시간이 되면 충분히 만족되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 표결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민주당이 책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야당이면 뭔가 그냥 반박하고 반발 이러면 되는데 뭐 우리가 뭐 발로 잡는다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어쩌면 이 혼란한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쩌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가 있겠네요. 저희 지금 이제 온 힘을 다해서 탄핵 국면만 신경 쓰는 것 같지만 네. 뭐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뭐 코스피 지수부터 시작해서 환율 변동 상황 그다음 미 재무부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네. 환율에 대한 국가 개입 쉽지 않은 가운데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까지도 야당이지만 여당인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민들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도 그리고 국민들도 좀 소비 주체들도 경제 주체들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좀 다 하려면 이렇게 좀 후원 오늘 자막이 지금 뜨고 있는데 네. 후원 자막 좀 띄워주시죠. 그 또 국민들의 또 후원이 많이 필요하죠. 이 선거가 있을 때는 얼마입니까 통상? 네, 선거가 있을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3억입니다. 3억. 예. 없으면 없으면 1억 1억 5천입니다. 5천. 예.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후원이 아주 절실한 거고요. 또 그 책임을 다하려면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보는 자막으로 많은 또 우리 이재정 의원을 또 후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후원 또 부탁 좀 아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좀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베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가장 관심 끌었던 사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 시간에는 연말 결산 시간으로 2024년도 일어났던 사건 중에 좀 봐야 되는 사건 4가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7월에 일어난 사건이죠. 뭐 충격적인 사건인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냈던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야, 이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청 바로 뒤죠. 바로 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뒤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제 그 프라자 호텔 뒤쪽이고, 그러니까 사실 시간도 그 많은 분들이 회식할 시간이었고, 그렇죠. 딱 저녁 무렵에 네. 식사하고 나올 정도 회식할 때. 예. 이게 사실 현실감이 있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저기 다치셨고 네. 돌아가셨어요. 무려 13분이라는데 현장에 뭐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요 근처니까요. 이 근처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왜냐하면 거기가 실제로 그게 가능한가 저도 참 갸웃했는데 저도 몇 번을 가봤어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근데 거기가 도로 구조가 좀 이상하긴 해요. 약간 착각들 수도 있긴 한데. 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니까. 때문에. 아니 그 넓은데 일방통행이냐, 물론 거기 이제 또 도로 네. 사정 때문에 그런데 무려 9분이나 돌아가시고 4분이나 다치셨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이냐, 다른 어떤 뭐 혹시라도 다른 의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설왕설래 음모론도 있었지만은 네. 결국은 일종의 그 개인에 의한 과실 뭐 이런 걸로 추정이 되지만, 그래서 아직도 재판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죠. 운전자가 급발진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주장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실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에서 어떤 점을 좀 주목했을까요,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적 결함과 운전자의 결함 둘 네.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기계적 결함은 국가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을 통해서 기계적 결함은 아니라 어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냐. 네. 이 보통의 경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안 밟았다고 하지만 밟은 경우가 종종 생기거든요. 네. 이게 여기서도 그때도 저도 이제 같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인재로 판명이 일단 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운전자의 연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요인, 말하자면 도로 구조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착각 같은 우발적인 건지, 그 부분은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고령자 운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부분이거든요. 나이 때문에 사실 좀 논란이 됐던 게 고령자 운전 부분, 자격 논란, 이게 좀 재점화되기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사회적 문제로 좀 이걸 좀 이제 시급하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조금 애매한 거는 연세가 68세 정도거든요. 고령자라고 그렇죠. 하기에는 또 조금 왜냐하면 애매하기도 우리가 하고요. 보통 고령이라고 예. 하면 75세 이상을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60대 후반이니까 그것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왜냐하면 60대 요즘 건강 상태로 60대 초반도 훨씬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아유, 다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단지 고령 운전으로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시다시피 운전은 그걸 반납하면 대중교통 카드를 지급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반납하는 비율이 2%를 넘지 못합니다. 거의 다 반납하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만큼 어떤 대중교통이 그만큼 연결 지점이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은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정기적성 검사라든가 운전자 검사를 강화하는 건 정도까지는 우리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당시에 그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예. 뭐 이거 사실 거의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냥 다 뚫려버리는 거 아니냐, 무용지물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셨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게 인도가 있는데 네, 그 장사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상하차되고 그러는 게 거기에 어떤 고정된 그걸 하면은 사실은 그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은 못합니다. 예. 방해가 되잖아요. 엄청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가변적으로 하면 또 약해고 하필 거기가 거기예요. 네, 딱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북창동 지역의 그 상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예. 그것과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사고가 5개월이나 지났는데 내일 모레 내년에 좀 뭔가 강화된 걸 하고, 지금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속도로 갖다 붙이면 지금도 사실 위험할 것 같아요. 위험하다. 근데 이제 서울에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은 그겁니다. 영업권을 확대할 것이냐, 영업을 좀 좋게 해야 될 것이냐, 안전을 더 우호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서울시나 의회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은 딥페이크 성범죄입니다. 특정인 얼굴 사진하고 음란물을 합성해서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불법 영상인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수법이 이게 기술이 계속 되니까 미성년자, 뭐 성인, 뭐 모든 사람이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범죄 피해에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황당한 건 이거죠. 네, 같은 반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가해자고, 그러니까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피해자로 삼는 피해자로 거고, 만들고. 자기 선생님을 대상으로 장난치듯이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벌어지는 딥페이크 범죄의 90% 가해자가 한국의 10대, 20대다. 네네네. 피해자의 75% 이상이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돌이다.
우리만 하고 우리만 피해받고 가해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연방수사국에서도 한국에 발신되는 것을 요주의로 네. 찍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안전대책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음흠. 특히 텔레그램과 연결된 딥페이크 성범죄. 네. 이게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에 여러 수사당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었죠. 텔레그램 말씀도 하셨는데 다크웹 얘기도 나옵니다. 예. 사용자 추적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범죄에 악용된 다크웹. 이거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크웹 자체가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범죄에 지금 다 활용되는 겁니까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텔레그램을 수사를 집중하니까 네. 다크웹으로 숨어버리는 옮긴 거죠. 옮긴 원래 건데. 텔레그램에서 하다가. 예. 근데 네. 그 다크웹은 특정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다크웹은 전반적으로 추적하는 경찰의 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63%의 폭증세가 보이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압박하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네. 사실은 경찰은 그쪽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거기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아니라 마약이라든가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한 것도 다 거기 몰려 있습니다. 글로 간다는 거네요. 예. 대부분 다크웹으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다크웹을 또 막을 방법이 사실 있습니까? 뭐 이게 지금 예방밖에 방법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음흠. 일종의 함정 수사, 언더커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요번에 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네네네네. 상당히 내년 초반쯤엔 결과가 좋게 나올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없어갖고 법이 없어갖고 네. 왜냐하면 함정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금 정치 상황만 좀 해결이 되면 왜냐하면 좀 수사진이 이쪽으로 몰려있으니까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딥페이크 범죄라든지 이런 어떤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뭔가는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대비할 수 앞으로는 있는 수단이 이제 생겼죠. 생겼다. 예,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도 경찰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트 폭력에 이어진 살인 이게 눈에 띄는데 화성 오피스텔 여친 살인 김래아, 또 대치동의 그 모녀 살인 박학선이 그리고 화천군의 그 북한강 토막 살인했던 양광준이,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화, 뭐 지금 살인범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이런 범주는 이제 교제 폭력 그렇죠. 살인 범주로 보죠.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김래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고 물론 네. 이 넷 다 그런 범죄자들인데 일단은 스토킹을 전제하고요. 가족까지 공격하는. 가족까지 모녀를 공격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 앞에서 피해자를 공격해 죽인다든가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순서가 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김래아 박학선이 갔고 서동화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양광준이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잔혹한 시신훼손까지 했기 때문에 군인이죠. 군인 군무원 살인. 양광준이 사실은 뭐 여담입니다마는 사이버 작전사령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중령. 중령진 소령진. 중령 진급. 예,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비상기업 사태에 연관돼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되고 어쨌든 뭐 여담입니다마는 양광준도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이들 모두가 대표적으로 내수를 했지만은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틀 3일에 한 번 한 번 꼴로 교제 폭력 살인에 의해서 우리 여성 우리의 그 아까운 목숨들이 희생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주로 뭐 좀 피해자가 여성이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예, 것 예, 같은데 또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의대생이 그 강남역에서 살인했던 사건. 요 사건은 26년형이 선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머지 앞에 사건들은 신상 정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상 정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잔혹한 사건인데.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냐라고 예. 하는 제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사건은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강남역 수능 만점인 의대생 이렇게 알려졌지만 뭐 최모 씨 정도까지 알려졌지 않는데 그럼 앞에 김래아 박학선은 신상이 공개되고
이 의대생은 왜 공개되지 말아야 될 그러니까요. 이유가 뭐냐? 달리 볼 이유가 있나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상하다. 오히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다. 그런 얘기. 그리고 26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모호하고 또 뭐냐면 이 흔히 말하는 그 재범 위험성이 또 낮다고 봐갖고 전자장치 부착명이 또 기각됐어요. 그렇죠. 근데 출소하면 50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저러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정도면 사실은 앞쪽에 가석방이 되겠죠. 가석방도 되겠죠.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이 재판부에서는 위험성을 너무 낮게 본 거죠. 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지금 말로 하기 힘들고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최소한 신상 정보라도 공개를 한다면 뭐 그게 인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권이 과연 중요하냐. 그리고 앞으로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해 놓으면 그걸 또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네, 법원의 판결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종합적으로 뭘 고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갖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의대생이라는 어떤 일종의 어드밴티지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길 바랍니다. 사실은 좀. 자, 그리고 이 순천 살인 사건도 기억날 건 박대성이 예. 그 관련해서 이 사건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살인을 한 후에 그 행적이 사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분을 많이 샀었습니다. 박대성 사건은 많이 9월 이건 26일 날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예, 18세의 여성 청소년을 예.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을 굉장히 잔혹하게 그 살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박대성의 범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건 20분 전에 경찰이 이미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뭔가 조짐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 그 다음에 박대성이 범행을 한 후에 순천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시민이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순천 경찰이 그럼 뭘 했느냐 이런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다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박대성의 그 살인 후에 이 웃는 모습 비슷한 네. 그 부분이 너무 공포스러웠고 이게 참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이제 사실은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살인 사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신미약도 좀 많이 주장이 되고 하던데 심신미약 기준 이 부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배프님 어떻게 보십니까? 심신미약을 좀 세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세분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음주 쪽이냐 아니면 조현병 쪽이냐 아니면 다른 쪽이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라든가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통쳐갖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말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심신미약이 도대체 뭡니까? 이 벌써 네. 4, 50년 전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히 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명문화시키진 않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좀 약간 좀 세부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뭐가 되지 너무 그 시민들께서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예계 사건 사고도 좀 살펴보면 음주운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호중하고 슈가입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일단 김호중 씨 얘기 좀 해보면 야, 음주운전도 음주운전 이제 바꿔치기라든지 은폐 정황까지 예. 정말 지금 실형 받아서 살고 있죠. 예, 이렇게 1심이 끝났고 2심 재판이 들어가기 전인데요. 네. 2년 6개월이나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처음에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일종의 술타기 시도했고 네. 사법 질서를 사실은 무시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그래갖고 음주는 빠졌어요. 음주는 빠졌어요. 나머지는 또 됐지만 흔히 말하는 빠져버렸어요. 지금 얘기하는 술타기 수법의 종합판이지 않습니까? 술타기는 뭐냐면 뭐 도망간 후에 더 술을 마셔가지고 이게 운전 전운지 전인지 운지 모르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네. 누군가가 조언을 해갖고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은 그걸로 음주운전 빠졌지만은 사법부 재판관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 죄질이 안 좋다.
결국은 그 부분인 게 그것도 이제 혼자 한 게 아니라 소속사에 누구를 시켜서 네. 증거를 없애고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심각히 이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결국은 김오중 방지법까지 만들어졌어요. 술타기 같은 거 막는 거. 근데 사실은 논란은 술타기에 이게 실효성 문제가 좀 있을 수 네. 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까지에 대한 판단이냐. 이것도 구체적인 판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심 항소 이제 재판이 들어갈 중입니다. 네, 슈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술에 취한 채 스쿠터를 운전했습니다. 약식 명령 선고를 받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솔직히 인정했으면 문제인데 네. 본인과 소속사가 이제 사실은 속인 거죠. 약간씩 조금 거짓말을 했죠.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 이게 말하자면 뭐 킥보드냐 스쿠터냐 어떻게 했느냐. 근데 뻔히 강남 한거리라고 하면 CCTV가 너무 많은데 네. 그게 그대로 걸려버렸어요. 네. 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저도 방탄소년단 좋아하는데 이건 이렇게까지 갈 게 아니라 솔직했으면은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오지 않았을 건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슈가까지 좀 다뤄봤는데 이 김오중 슈가 말고도 또 논란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유아인 씨, 또 개그맨 이진호 씨 같은 분, 또 최근에 논란되는 게 입건을 했던데요. 가수 위너 송민호 씨 부실 복무 논란 등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연예인들 사건 사고에 휘말린 연예인들 이게 감싸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뭔가 좀 사회적으로 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오중 사건이 났을 때 그 네. 강력한 팬덤이 엄청난 맞습니다. 그걸 했고 사실은 다른 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옹호할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그분들도 자숙한 팀에 복귀를 할 수가 있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방어만 하다가는 복귀 시기가 더 늦어지고 아예 매장될 수 있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 우리의 자기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인정합니다만은 적어도 공감대는 있어야 된다. 사회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게 사실은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팬덤 문화도 약간 좀 되짚어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팬덤 문화도 한번 봐야 되고 반면에 좋은 영향력을 또 행사한 연예인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유를 좋아합니다. 아이유의 아이유 좋은 개인적인. 근데 아이유도 저도 좋아합니다. 예. 기부를 많이 하시고 네. 뭐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하셨던 이번에 내란 또 계엄 때 또 예. 큰 역할을 또 물론 뭐는 고초를 조금 있어갖고 예. 또 뭐 어떤 사람들이 CIA 뭐라는데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네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해야 될 일도 했기 때문에 아이유의 그런 선한 영향.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시원하고 정혜영 부부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렇고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춘아 씨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하춘아 씨 보니까 예. 와 정말 많이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20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뭐 사실은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어릴 적부터 5살인가 6살부터 연예인 그때부터 연예 가수 활동을 50년 했어요. 넘게 하시는 예. 사실은 대단하십니다. 그분인데 예. 계속 조용하게 하셨다는 게 더 사실은 더 귀감이 되지 않을까. 좀 대놓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이 기부는 대놓고 해도 돼요. 근데 하춘아 씨는 조용히 오랫동안 꾸준히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네. 우리 아이유도 그 조용히 또 아이유 얘기하시네요. 기부하셨던 분이 예. 너무 좋고 사실은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장나라 씨도 있고 조용필 씨도 있고 기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연말을 제가 칭찬해드리고 제가 뭐라고 해야지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기부왕 순위 연예계 1위가 200억 했던 하춘아 씨, 2위는 130억 장나라 씨, 3위는 88억 기부한 조용필. 예.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결정인데 사실은. 우리 또 뭐죠? 네. 이 주윤발 씨는 외국에서 예. 주윤발. 예. 쇼연파. 외국인이지만은 예. 홍콩에서 네. 자기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1조에 가까운 대단한 세안.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이 연예인에서 귀감이 돼야죠. 그렇죠. 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소식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사는 세상 좀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고 2025년도에는 더 좋은 세상이 좀 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프의 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강 디펜스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용현 전 장관 측 어제 기자회견에서 포교력 자체는 자신이 작성했는데 대통령이 윤석열이 일부 수정을 했는데 초안에는 원래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막 국회 경종 울리는 거지 국민 안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통행 금지를 빼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일 미스테리하게 보는 부분인데요.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통행 금지도 고려했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계엄령 하면은 뭐 통행 금지에 이은 뭐 통신까지 해가지고 이거 포고령 2호, 3호에 나올 수 있는 건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불리한 진술인데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네.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인데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일종의 뭐랄까 잘못된 교육 자료. 네. 또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광화문에 태극기 부대한테 뿌려가지고 야 다음번에 계엄하면 진짜 싹 쓸어버려. 그다음에 모조리 초토화시켜버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봐준 거야. 네. 이런 식의 메시지. 그런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이것만 빠졌겠어요? 다른 건 또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전공의든 의료 저인들 처단은 왜 안 뺐냐고. 네, 그걸 빼야죠 사실은. 그걸 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들 맘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것까지는. 어제 얘기 중에 보니까 국무총리 한덕수한테 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해버렸어요. 그건 매우 중요한 신호인데요. 네. 저는 한덕수 대행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무슨 협박을 받고 있지? 저럴 리가 없는데. 네. 헌법재판관 동의 절차는 다 해줄 거라고 봤거든요. 네. 아무도 민주당에서도 낙관적으로 봤던 건데 그걸 동의를 안 해준다? 헌재와 대법이 다 된다고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 혹시 가족이 인질로 잡혀 있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 말로는 무속에 좀 심취해 있는 부인 얘기도 했었어요. 김건희하고 연결돼 있다 이러는데 이건 필경 제가 보기에 한덕수 대행의 어떤 강한 압박감을 주는 어떤 협박이 있었으니까 저러지. 저럴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어제 하나가 나온 거죠. 네. 우리만 당해? 너 국무회의 하기 전에 우리가 계엄한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김용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당신도 정신 똑바로 차려. 제대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협박이 가는 것 같고 저건 어제 공개된 거지 저 비공개로는 네. 엄청나게 많은 뭔가 압박과 협박이 갔을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으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 뭐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인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됐다. 근데 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문지기 역할을 해서 네. 각종 수사와 헌법재판소 이런 거 다 식물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문장 역할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그걸 맡기는데 한덕수 본인은 감당하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어제 담화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건 마치 본인을 좀 탄핵시켜달라는 어떤 거 나 탄핵돼도 좋아 시켜줘. 지금 이 지긋지긋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뭔가 이런 느낌까지도 든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뉴스공장의 공장장은 네. 200석이 안 나오면 내일 한덕수가 버젓이 출근할 거다. 그리고 나 탄핵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네, 근데 어제 담화를 보면 그런 투는 아니거든요. 저기 뭐 아니 나야 뭐 저 이런 어떤 거 권한을 절제되게 하고 그러다가 뭐 자리에 연연 안 하고 나 집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그 담화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렇게 좀 읽혔긴 하는데. 와. 그리고 오늘 또 탄핵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예. 요 얘기도 좀 해보시죠. 최근에 그 글 중에 무능한 지휘관이 적보다 무섭다라고 하면서 3대 오모를 또 지정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여인영, 노상원이. 예. 그러니까 이게 3대 오물이라는 게 네. 그냥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 아니고 일본 태평양 전쟁하고 중일 전쟁 때 네. 완전히 국가를 패망으로 이끈 무능한 장군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스기야마 하지메 등 2명인데 네. 이런 겁니다. 저기 그 버마하고 인도 전투에서 일어난 게 인팔 전투라고 네. 영국군하고 한판 붙었는데 아무 보급 교육도 없이 그냥 그저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반격당해서 수만 명이 그냥 네. 일본군이 괴멸을 하는데. 네, 렌냐였나요? 네, 렌냐. 렌냐 맞죠? 저도 아시네.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그런데 네. 그걸 갖다가 나중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유인물로 네. 부하 잘못이라고 유인물을 뿌리고 다니고 그때 저 굶어 죽는 부하들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일본 국민은 초식 동물이야 풀 뜯어 먹으면 돼. 이러다가 완전히 수만 명 다 죽여. 인팔 전투. 네. 그다음에 스기야마 하지면은 그 저기 렌냐가 네. 올린 그 저 인팔 전투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네. 그저 장군 체면이 있는데 봐줘야지 하고 승인을 넙죽해준 인물이고 그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명 그 칼럼에 나왔지만은 그 저기 필리핀 정부에서 네. 가미가제로 전투기 400대를 잃고 그 저기 이걸 명령한 항공군 총사령관이 필리핀으로 이제 미군이 상륙해 오니까 네. 적전 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탈영의 신이라고 그래. 탈영이요. 예. 그런데 이 3명이 공통점이 전부 일본의 규슈 지방 동향이다. 아, 같은 데에서 나왔습니까? 네, 규슈 지방의 동향들이고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다음에 일본 육군대학 선후배다. 아하.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저 무능해도 서로 보호해 주니까 죽지를 않고 아하. 그래서 이 중에 2명은 전쟁 끝나고 A급 전범인데 처벌을 안 받아요. 그 져서 처벌 안 받은 겁니까? 전범인데도? A급 전범인데 빠져나오고 1명은 권총 자살을 해. 아, 자살하고. 예. 그리고 잘 살아 또.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이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일본 우익조차도 손절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3대 오물 그러면은 이게 금기어기 때문에 거의 몰라. 네. 그 사람이 누구냐. 네. 그런데 일본에서 오히려 잘 안 알려진. 근데 이번에 김용현, 노상원, 여인영의 3명. 그 공통점을 보면 3명 다 육사 출신이고. 사관학교 나왔네요. 예. 그다음에 저기 특정 지역을 배제하고 호남. 네. 이런 어떤 지역 의식에다가 근무 2년까지 해가지고 3대 오물들하고 똑같은데. 아하. 그런데 첫 번째는요. 계획을 졸속으로 짭니다. 네.
그런데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예. 이러면서 무능하고 예. 둘째로 이 3대 오물들이요. 극한까지는 또 겁이 많아서 못 밀어붙여요. 네. 그러면은 저기 국회의사당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고 총매빵 발사하고 이건 또 겁이 나서 못해. 그건 못하고. 이때부터는 또 겁을 집어먹어. 예. 세 번째는 도망을 가. 도망갔습니다. 그런 3대 오물덩어리야 이게 일본을 완전히 패망으로 이끈 네. 그 세 명의 장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이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대학 출신, 육사 출신. 육사의 문제점도 최근에 좀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일그러진 또 정체성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이 일본 육군대학하고 아주 네. 비슷한데. 그렇죠. 일본의 A급 정범 26명 중에 20명이 육군대학 출신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그 대학 하나가 다 말아먹었다고. 그런데 한국의 육사는 쿠데타를 3번 했어요. 그런 전두환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네, 박정희 밑에 김종필, 박종규 그 육사 8기생, 9기생들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육사 11기. 그 밑에 이제 그 행동대장들은 육사 17기. 네. 뭐 허화평, 허삼수, 뭐 허문도, 뭐 거기에다가 저 김진영, 하나회 17기가 주축이 됐고. 17기들이죠. 예. 이번에 보면은 대빵은 38기고 저기 행동대장들 사령관들은 47기, 48기. 근데 난 47기, 48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던 게 예. 학번으로 따지자면 87학번, 88학번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60년대 말에 태어났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될 때 이때 육사를 입교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에 선배들하고 의식이 다르려니 했지. 네. 민주화 세대 장군들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12.12, 5.16하고는 다를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네요.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 개 학교가 3번의 쿠데타를 하고 거기에다 유사 쿠데타가 있어요 또. 유사 쿠데타도 있습니까? 유신 선포. 그것도 뭐 이건 친위 쿠데타라고 쿠데타예요. 봐야 되겠죠. 예. 이것도 육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기 87년 6월 항쟁 때도 사실은 친위 쿠데타 준비가 들어갔다고. 네. 그것도 하나회가 한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3+2예요. 최소한 5번의 민주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5번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뭐 제주 4.3 사태 저기 1952년에 그 부산 정치 파동도 육사의 전신인 특무대나 군인들이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까지 하면은 7번입니다. 7번. 다 우리나라에 무엇 생기면 육사에서 다 한 거네요, 대부분. 네. 그렇게 봐도 되네요. 그러는데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할 때 네. 1945년에 제일 먼저 패망하고 한 게 육군대학 폐교예요. 네. 그래서 이 학교를 없애질 않으면 저 선후배로 끈끈하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거기다 엘리트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 주의를 양성해요. 선민의식. 네. 우리는 특별하다. 네. 그리고 군의 진급과 보직을 다 특혜를 다 차지하고 이래도 된다. 네. 이래가지고 그 이시하라 간지나 도조 히데키 그 저기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육군대학의 그 6등 안에 졸업한 그 곤도조 출신이라 그래. 그거 네. 곤도라는 거는 6등까지를 쳐주거든요. 네. 거기에 거기에 그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이 여기서 나온 인물들이 싹 다 말아먹어. 그러네요. 국가를 완전히 절단내. 근데 지금 육사 출신들이 걔들하고 똑같이 선후배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게 저 홍범도 장군도 우리하고 안 맞아. 저 흉상 철거해. 우리는 특별한 거야. 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저기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회를 초빙해서 사열을 해줘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들은 따로 놀아.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이 육사를 지금 방치해 놓고는 이게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짐. 그 지금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12.3 비상계엄 내란 12.12 육사 전두환이가 했던 12.12랑 좀 닮았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복을 하는 쿠데타고 예. 이번에는 친이 쿠데타니까 친이 쿠데타. 성격은 정반대거든요. 네. 오히려 유신하고 좀 비슷하죠. 아, 유신하고 또 친이 닮았다. 쿠데타 자신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쿠데타.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하. 예컨대 5.16이나 12.12는 크게 해야죠. 상대방이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전복시켜야 되니까. 그걸 전복해야 되니까 무력이 많이 동원되고 네. 위용을 과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이 따르는데 친이 쿠데타는 그런 게 없어요. 네네. 사이즈가 작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거는 12.12보다는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유사하죠. 그거는 전복시키는 게 아니고 예. 기존에 있는 계엄 체제를 전국으로 서울에서 전국으로 사실 이것도 확대한 군사 거예요. 반란이었어요. 5.18, 그렇죠. 5.17까지 계속. 그래서 5.18. 예, 5.18이 된 광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와 좀 유사해 보입니다. 아, 그때 보면 되겠다. 예. 예전에 오늘 6.4 얘기를 좀 하니까 하나회가 주축이었잖아요. 5.18, 12.12. 네. 지금은 충암파, 용연파. 요렇게 보도 되는 겁니까? 충성심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내에서 어떤 사조직이라 그러면 우리가 네. 하나회, 알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자회. 예. 예, 하나회는 육사 37기까지예요. 그래서 하나회가 괴멸이 됐거든요.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김진영 자르면서 다 보내버렸죠. 김진영 자르고 그 50 잔재들은 싹내 보내 현직에서 다 그건 성전이라고 했을 정도로 파격적인 사례인데 네. 장성들 30명이 날아갔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하나회는 각 기수별로 10명 내외 딱 정원이 있고 조직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괴멸이 되니까 육사 37기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육사 38기부터 유사 조직이 생긴 게 알자회예요. 이게 43기인가 44기까지 됐는데 요게 또 수사를 받아서 괴멸을 됐는데. 예, 제가 기억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네. 알자회 만나회 뭐 이랬었는데. 네, 만나회, 알자회. 그런데 일부가 구제가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육사 37기 조현천입니다. 아하. 거기가 알자회. 기무사령관. 네. 거기가 계엄 문건을 작성해요. 그러니까 이 사조직 출신들의 권력 지향성은 이게 사라지질 않는다. 기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네. 군대 사관학교 가서 이제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조직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좀 특이한 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자회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본류 세력이고 위성 세력을 또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조직을 또 만들고 예. 그러다가 괴멸이 됐어요. 그 뒤로는 이런 체계를 갖춘 사조직은 나온 적이 없는데 아하. 예를 들면은 김영삼 때 현철이 군매 네. PK 축이 주축이 되죠. 거기서 예컨대 김이상 장군 같은 거창 출신 이런 분 출세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 호남군맥이 좀 약진을 네. 했고 그건 정권 후반기에 약진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누나회라고 누나해요? 그러니까 박지만이 육사 37기 아닙니까? 37기거든. 예. 그래가지고 37기가 무지 잘 나가는 거야. 이재수 기무사령관, 신원식 작전본부장. 다 37기입니다. 예. 어우, 3스타로 그냥 팍팍 올라가는데 그런데 정윤의 문건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2014년에. 예. 그때 박지만이 완전히 찌그러들면서 그 육사 동기생 37기가 사성장군에 다 실패하죠. 네.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자살해요. 극단적 선택을. 예, 일찍 하죠. 나와서 예. 자살하고. 예. 아주 비극적입니다. 그때 신원식이 사성장군 진급이었는데 옷 벗고 나와서 맞습니다. 정광훈 목사한테가 붕짜자. 그러다 국회의원이 되고. 예. 예, 그렇게 된 건데 요 그룹이 이제 누나회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예. 예, 근데 누나회도 괴멸됐고. 네. 예, 이런 식으로다가 이번에 이제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과거 군대 생활할 때 그 알자회 명단 이렇게 밀고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회 알자회 제거하고 예. 그 바람에 열린 공간으로 이분들이 고속 출세를 한 겁니다. 김용현은 3스타까지 가고. 네. 예. 그래가지고 고속 출세를 하면서 앞에 강적들 알자회 다 제거 쓸만한 놈 다 제거 이제는 우리 세상이야. 네. 이래가지고 3스타까지 왔거든. 그랬는데 이제 사성 장군이 안 되니까 한이 맺혔지.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자기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본 동기생 이모영이 사성 장군이 되는데 나는 안 되네. 네. 이래가지고 전역하고 골프장에서 그때 장관 한민구 장관을 만났는데 네. 육사 31기 네. 7년 선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쌍욕을 하고 저기 도와주지도 않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욕하는 게 한민구 이게 한민구 본인이 공개를 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거군요.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 엄청 화제야. 아하. 야, 7년 선배 그것도 욕을 한다고?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도와줬다는 거거든. 예. 그런데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쌍욕을 면전해서. 네. 그만큼 권력 지향적이었고 좀 더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그 경쟁의 와중에 네. 이런 파벌들의 경쟁의 와중에 누가 더 이념화되고 권력화되느냐의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 없이 이제 이데올로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식을 통일하기 위한 어떤 좀 태극기 부대식의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념화, 권력화. 그러면서 정쟁에 유달리 또 열심히 뛰어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내란 계엄에까지도 이 사람들이 개입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까 일본의 3대 오물들하고 똑같이 막 무모하게 저질러. 예. 근데 뒷수습을 못해. 이것도 오물들하고 똑같아. 어쩌면 근데 그게 또 다행히 우리 국가 입장에 다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능한 사람들. 네. 그랬는데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권력지향적이면서 무대뽀로 밀고가 끝을 보고 마는 장군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더 위험할 뻔했지.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또 요 얘기도 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민간인 블랙요원 얘기 아주 정치권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때 민간인 블랙요원이 무기를 소지한 채 있었다. 근데 일단 민간인 블랙요원이 어떤 일을 할지 또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좀 어제 육사 출신들한테 알아보니까 그 블랙요원이라고 하면은 통상 해외 공작을 하는 휴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의 공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암살, 테러, 폭파는 HID나 707 쪽이 전문이래요. 그게 블랙요원이 그 테러를 하기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테러보다는 정보 휴민트. 말 그대로 블랙요원은 내 신분이 공개되지 않는 그런 요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혼재돼 있어가지고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 지금 막 섞어서 쓰는 것도 그런 것 조금 같아요. 약간 위험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 블랙 요원들이라든가 이런 공작은 장관 차관도 잘 모른대요. 이 블랙 요원을 운영하는 정보팀의 중추는 정보사 여단장들이래. 거기가 저기 대통령실하고도 직거래를 하고. 정보사에서요? 여단장들이 직접? 어떨 땐 장관하고도 직거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정부사령관이 모르는 공작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금원도 다른 데 있고. 어떨 땐 국정원하고 또 협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다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부가 전원 복귀했다 그러는데 그 국방부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차관 얘기는. 그래서 저 차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게 노상원이가 구속되면서 그 최고 이제 지휘하는 어떤 지령을 하다라는 사람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중간 그 지휘관들이 우리가 모르는 지휘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여단장급의 현역 아니면 예비역. 여기 쪽에서 이제 그 통제를 못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잘못 통제되면은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보도되는 거 보면 뭐 폭발을 하고 F-35를 어떻게 하고 청주공항에 이런 것들은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제 다 공개됐기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이제는 못할 것이다. 이제 청주 대구공항은 이제 이런 공작이 있다는 거를 미리 예방을 하고 벌써 경비 강화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른 데라든지 소요 사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산공항도 있고 많지 저 군산공항, 대구공항 말고도 많죠. 불안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사실 그 중간 지휘 라인이 누굴까? 누굽니까? 이게 지금 머리가 날아가도 낙지 토막내도 꿈틀거리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토막을 내놨는데도 꿈틀꿈틀거린단 말이야 이게.
이거 잘린 낙지발처럼. 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 지휘 계통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우두머리하고 위에 사령관하고 뭐 다 잘라냈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김용현이나 노상원은 끊임없이 신호를 발신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요 며칠 사이에 윤석열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살짝 그 뭐 펜앤드 마이크 뭐 여론조사 공정 이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광장으로 이제 대수장 또는 뭐 태극기 부대 정광훈 목사 다 기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토양을 만들고 아하. 그래가지고 국민 여론 10%만 지지를 받아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내전이나 이런 게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정보의 세계가 좀 복잡한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네.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예비역들을 이번에 노상원이가 포섭해서 네. 범죄 단체를 결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그를 꽂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CIA나 예. 미국 DIA에서 통제하는 한국에 와 있는 501 정보여단이라고 있어요. 예. 여기서 우리 정보사 HID 블랙 요원들을 포섭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데 특히 501 정보여단은 네. 그 유명한 부대거든요. 인터넷에도 부대 그 심볼하고 다 떠요. 네. 내가 기사를 찾다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원래 이 부대는 휴민트가 없었다고. 주로 시그넌트하고 커민트, 뭐 신호정보, 통신정보 이런 것들을 당당 인간 자산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는데 예. 2개 대대를 만들었더라고. 대대를요? 엄청나네요 인원이 그러면. 그래가지고 휴민트를 운영하는 걸로 체제를 바꿨는데 예. 이건 확실히 윤석열 정부 감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정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우리 측 요원들을 포섭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은 김어준 공장장한테 뭐 살해 위협 제보된 거라든가 한동훈 대표한테 2통의 제보가 있었는데 하나는 홍장원이고 예. 하나는 밝힐 수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게 체포 암살에 관한 제보거든요. 야. 그러면은 이 체포 암살에 관한 정보가 셀 때는 정보사밖에 없어요. 네. 이건 정보사의 그 불법 범죄 단체를 사설로 만들어 거기서 담당을 한 건데 거기 요원들 중에 일부가 네. 미측하고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속하게 정보가 샜던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이중 간첩이 있는 것 같아. 그 안에 이중 간첩이 한미 간에 있다고요? 이중 간첩이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이 긴급한 정보가 전달이 돼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된 거 아닌가. 네. 이게 한 가지 추론인데 이 가능성 외에는 다른 데가 딱히 보이지가 않아요. 정보 여단이다. 그렇게 보면은 네. 김어준 총수가 대사관이 있는 우방 국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그랬지 대사관으로부터 제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대사관하고 관계가 없어요. 따져보면 또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동훈한테 누가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보사의 공작 내용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제보예요. 그럼 어쩌면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좀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중 간첩이 있고 그것이 이제 미측이 유달리 윤석열 정부를 감독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감시를 많이 했다고. 작년에 도청한 것도 폭로되지 않았어요. 네. 이 윤석열을 상당히 요주의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미국이요? 네. 그렇게 친하다고 한미 동맹이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품에 안아준 이유도 네.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거 요조 인물인데 잘 관리하기. 미국이 더 잘 알았네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보니까 민주당 정부가 오바마 때부터 네. 그 성소수자, 여성 뭐 이런 어떤 조금 정체성 정치에 많이 기울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는 다 그런 걸 싫어해. 네. 그리고 자꾸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미국인 민주당 정부에서는 상당히 요주의 사안으로 봤다는 거고. 이래가지고 이 정부에서는 감시 감독이 엄청나게 강화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들 중에 제가 좀 눈에 띄는 게 결국은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을 지금 이용해 가지고 이런 짓을 했으면 이거 자체가 쿠데타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뭐 불법 범죄 단체 결성 그러니까요. 제목이 많아요. 민간인이 지금 이거 지네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중에는 뭐 민간인도 있고 군인도 있지만 그렇게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이걸로 이것만 봐도 아주 심각한 내란이고 반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명확한 반란 내란인데 자기들이 뭐 권력을 잡았는데 왜 내란이냐 반란이냐 그러는데 입법 권력은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엎는 반란이지. 네. 다 반란이고 내란이지. 이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이게 우두머리인데 아직까지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29일 날 10시를 잡았습니다. 일요일 날. 그날 또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체포영장, 구속영장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공수처가 또 자꾸 뒤로 물러서면서 네. 좀 불확실해졌어요. 예. 처음에는 체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개털이에요. 개털이라는 거죠. 개털이야 뭘 체포를 하기는.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용기가 없는 그건 겁니까? 검찰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에서 윤석열, 이상민 둘을 이첩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자료가 안 왔다고. 네. 기록을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안 줘고 뭘 줬냐 그러니까 고발장을 줬대. 야, 누가 고발장 못 구합니까 그거? 아이고. 그래가지고 공수처를 갖고 노는 거야 검찰이. 그러니까 윤석열이 출두를 해도 네. 소환에 응해도 공수처가 감당을 못. 뭐 조사할 만한 그런 큰 없어. 내용들이 없다 이 말이네요. 없어. 그 좀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정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번 지금 사건 자체가 군인들은 쫙 구속이 되고 있잖아요. 사령관들 등등. 경찰 또 청장하고 서울청장. 그렇죠. 그거 외에 국방부 측이라든지 참모 조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조사도 없습니다. 안 받고 있거든요. 중요한 가담자들은 아직까지도 네. 드러나질 않고 있고 검사들은 왜 조사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저 계엄이 선포될 때 11시 40분에 대검 대책회의 했잖아. 그 11시에 소집된 회의예요. 원래 네. 제일 빨리 소집한대요, 여가. 무슨 대책회의가 이렇게 빨라? 그랬는데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네. 그랬는데 그때 검사들이 비호같이 기어오더라고. 같은 시기에 대법원에서는 뭐냐 하면은 대책회의를 안 열고 그냥 관망하고 유심히 지켜보겠다. 네. 법리적인 문제를 살펴보겠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검사들은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이걸 의심하고 있어요. 네. 저놈들이 지들 것만 숨기는구나. 그리고 경찰은 터는구나.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막 압수수색하고 막 핸드폰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더 수상하거든. 네. 이래가지고 지금 둘이 서로 이제 의심하고 맞물려 있는 내전 상황이에요. 네. 경찰하고 검찰하고. 예. 예. 그리고 공수처는 둘러리 세운 거고. 들러리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개판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해결 방안은 뭡니까? 특검입니까? 아니 특검인데 네. 지금 한덕수가 또 저걸 꽉 막고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극단적 소수가 네. 멀쩡한 보편적 다수를 지배하는 체제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이스라엘하고. 거기에 네. 그 극우 시온주의자 맨 놈이 나라를 다 장악해가지고 네. 저런 비극으로 몰고 가더만 한국 사회 보니까 10%밖에 안 될 세력이 네. 90%를 지배하는 지금 정치 체제입니다. 이게 그걸 한덕수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뭐 탄핵시키려면 시키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상해져. 아무리 봐도 한덕수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다. 예, 약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계엄에도 어떤 책임이 있고 저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의 잔당 세력을 네. 옆에 두고 사니까 불안하기가 짝이 없는. 불안. 내란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군 내에서 12.12 때 장태환 수경사령관이나 네. 김진기가 헌병관 같은 기백 있고 저항이 한 명이라도 나왔더라면 네. 이렇게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구나. 그런데 한 놈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요. 예. 예. 저 성공했으면 다 출세할 놈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 위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예.
한 명도 없었어. 한 명도. 와, 이게 지금 이런 군대를 안고 우리가 안보를 맡기고 안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글픕니다. 예. 예. 아,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면은 네. 이 사법을 넘어서 이제는 발본색원하고 개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빨리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뭔가 그러니까.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더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덕수 등등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혹시나 공수처가 이번에 3차 소환하고 나서 그래도 체포나 구속 쪽으로 탁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공수처는 그럴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의사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을 몰라. 크네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체포를 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낼 수가 없어. 기소를 못하면 풀어줘야 됩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충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웃기는 상황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체포도 못해요 지금. 이게 바로 검찰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럼 검찰은 끝까지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 편을 뭐 무언중에 듣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전 걸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잘 좀 해결돼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게 계속 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과 함께한 최강 디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면 하루에 5번까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총 5,000 통통코인 지급해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상단 고정 링크나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12.3 또 내란 사태 좀 얘기를 좀 하는데 특히 경제 상황 중에 하나 짚어볼 게 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대통령 당시 그 방한 중이었는데 네. 그때 아마 불법 기업하고 본인 괜찮다고 SNS 글 쓰고 급거 귀국했던 것 저희가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키르기스탄하고
29조 원 규모의 스마트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스마트 시티 사업이죠. 그게 지금 무산될 것 같다고요? 네, 국내 이제 업체가 거기 유명한 관광 도시 인근에 605만 평 정도의 땅을 무상으로 이제 대여를 하고 대신에 거기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네.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키르기스스탄 자파로프 대통령이거든요. 이 대통령 와 있는 동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맺고 10시간 만에 계엄령이 불법 계엄령이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와 있는데 그 나라 계엄 내란이 일어나고 참 이 사람이 네. 와 있는데 대통령이 와 있는데 그래서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도 사실은 뭐 그렇게 민주적인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되게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이지만 중요한 건 그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외국에서 엄청 중요한 손님이 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이 나라를 무시했으면 이런 일까지 벌이느냐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부르지를 거죠. 말든가 불러놓고 그러니까요. 계엄을 선포해버리고 아니면 가고 나서 하든지. 그러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의혹 제기합니다. 어떤 그 의혹이요? 계엄이 제 보기에는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선포된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키르기스탄 뭐 엄청 이렇게 말하면 되나? 엄청 중요한 나라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정상이 지금 와 있는데 네. 하긴 어려웠을 거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스웨덴 총리 방문 그 사이에 지금 한 스웨덴 거잖아요. 총리가 오기 직전이죠. 직전에 한 거잖아요. 오기로 했었던 시간 나중에 취소가 됐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 키르기스스탄이라는 나라하고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딱 놓고 봤을 때 키르기스스탄 같은 경우에 친러 국가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국가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세계에서 조금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사실은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스웨덴 이 두 나라를 놓고 봤을 때 굳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다면 전자 쪽이 훨씬 부담이 없었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굉장히 좀 무시한 거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네. 저도 그냥 보고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우리 그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탄에서 도입을 했고 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그거 도입했기 때문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하필이면 이 수교 3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그 시간에 계엄이 선포된 거거든요. 뭔가 뚝뚝뚝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 보기에는 그 오히려 이제 저는 그 국가 기관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정상이 있을 때는 주로 좀 약간 일을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 계엄령 선포를 했을 때 이제 국가 기관들 움직임도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왔던 진술도 있잖아요. 네. 내 이제 선포까지 했잖아. 이제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한 시간 만에는 보고령이 나왔기 때문에 딱 봐도 원래 이분들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할 시간보다는 일찍 하셨을 예, 것이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왔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냥 키르기스탄 여기서 희생양이에요. 희생양이 된 거지. 네. 시기상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서 그리고 저 여기서 땡긴 것이다. 그 키르기스탄의 변호단을 맡으려면 네.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는 키르기스탄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은 다 그 소련이 약간 붕괴됐을 때 독재적인 독재보다는 이제 권위적인 네. 소련의 마지막 당서기가 아직까지도 그 나라 대통령 아, 그래요. 예, 그런 시스템인데 네. 키르기스탄에서 2번이나 혁명이 일어났고 정권이 그 진로 진미사에 갔다 왔다고 대통령 대선을 하면 한 100명 가까이 출마를 합니다. 그나마 민주국가네요. 네, 그래서 그 투표지가 너무 길어요. 많은 사람이 대선에 네. 100명씩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투표지 전자개표 그걸 팔았는데 그게 근데 문제다. 중요한 거는 네. 그 한국 개표기 덕분에 그나마 더 훨씬 만연하던 부정투표가 많이 줄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29조 이 스마트 시티 사업 이 상당히 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산이 됐어요. 키르기스탄에서 하기로 하고 간 건데 못 믿겠다, 못 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등등의 외교적 충격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들 많아요. 이제 해외에서 사업하는 기업들 엄청 네. 많잖아요. 중요한 거는 해외 법인장들 같은 경우에 또는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장들이 한국은 너무 불안하니까 안전수당을 더 줘야 된다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아니 우리는 멀쩡한데 치안 아직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느끼는 그 위협감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의 총수들이 제일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한 계약을 앞둔 나라들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 괜찮다. 그러니까 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뭡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협상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말로써 괜찮습니다를 어떻게 담보할 거예요? 자, 위험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더 내놓을까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은 그 담보를 훨씬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외교는 다 스탑이 된 상황이에요. 네. 왜 한국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당연합니다. 예. 어느 나라도 한국하고 지금 중요한 걸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누구하고 얘기하죠? 권한대행하고 얘기합니까? 이 권한대행도 내란 피의자고 곧 이거 탄핵당할 거라는 게 외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알파고 진짜 외국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닙니까? 정상이 없는 상황이고. 좀 가까운 나라이라면 좀 불안할 수가 있나? 먼 나라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차피 국가 기관들의 정통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시민들, 공무원들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자기 필요한 일은 아마 처리됐겠지라는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가까운 나라라면 미국 정도 네. 이제 같이 일하는 나라 뭐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중국이나, 예. 뭘 보고 배팅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나라들은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면서 신용평가 등급 자체를 낮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만 됐었으면 되는데 사실 지금 이게 길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국은 언젠가는 회복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중요한 건 내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내 돈이 투자되는 알파고 데 말이 그 말인 있어서는 거거든요. 멀리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력이 있으니까 회복이 될 거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무정부 상태에 가까워요. 당연하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한국이 회복될 거 믿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지길 원하잖아요. 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 상황이 그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결국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합니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시리아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시리아 반군들이 가도 정부의 국방부 산하 통합을 합의를 했는데 쿠르드족 시리아 민주군 불참을 했습니다. 왜 불참한 거죠? 왜 불참한 겁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이제 아사드 정권 말기에는 반정부 활동을 했던 무장 조직들은 이제 다 모든 무기를 반납하고 다 국방부 밑에 있는 통합된 군대를 들어가자고 했었는데 이제 튀르키예로부터 사주를 받은 시리아 국민군이 오케이 했어요. 나머지 세력이 이제 쿠르드군인데 쿠르드군 말로는 걔네들 아직도 무기를 들고 우리한테 공격하고 있는데 걔네들 거기 앉아 있는데 나 거기에다가 어떻게 와요? 그래서 쿠르드군이 그 이번에 아사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해방 기구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튀르키예의 남부에서 시리아의 북부에서 활동했던 튀르키예 사주를 받아서 활동한 또 따로 하나 무장 단체가 있어요. 시리아 국민군. 걔네들이랑 마찰이 있는데 그 아직도 교전을 벌이는 중에서 내가 같은 자리에 어떻게 앉아요? 하고 안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긴 했는데 그 지지자들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리아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종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사드 대통령이 그 소위 아주 소수파인 알라이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알라이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그 이 반군이 수니파거든요.
수니파가 과연 우리의 일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다른 드루즈파라든지 기독교도라든지 또는 시아파 소수 종파들 같은 경우에도 아사드가 사실은 독재 정권이긴 했지만 그 아래에서 다수인 수니파를 살짝 눌러줬기 때문에 네. 나머지가 약간 보호받는 느낌적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군이 수니파예요. 순위파예요. 다수인 수니파예요. 그럼 과연 이 소수가 아무리 우리 종교적으로 엄청 다양성 인정해 줄 거고 우리 시리아는 앞으로 세속 국가가 될 거야라고 말을 계속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현실 내에서 내가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안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오던 그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다는 그렇겠죠. 거죠. 네. 자, 결국은 뭐 이렇게 내전이 오래 지속되다가 가동 정부가 들어서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계속 불안하다고 봐야 이제 되겠죠. 지금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네. 트리 문제인데요. 지금 이 도시는 기독교분들이 다수보다는 기독교분들의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비교적으로 많은 도시거든요. 방화가 이제 예, 있었죠? 스카일 바이라는 도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게 크리스마스 나무를 세운 거예요. 트리. 예, 크리스마스 이슬람에는 저거 안 씁니까? 크리스마스 없어요. 없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질문 아니 죄송할 거 아니고 저도 거네. 한국에 와서 알게 됐죠. 크리스마스하고 신종이 같은 거일 줄 알았는데 한국에 와서 신종이 따로 있고 예, 1월 1일 크리스마스 따로 있고 25일, 10일 몰랐어요. 25일. 달라요. 예. 오. 그리고 튀르키예 안에 있는 기독교 분들이 종교에 있으니까 그분들 크리스마스는 2월 7일이에요. 2월 6일인가? 다르군요. 예. 하여튼 이제 여기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람들 누구 2명이 와서 불태워 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바로 모하메드 졸란이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아흐메드 아샤라 발표를 했어요. 이 2명이 우리 애 아니에요. 우리 사람 아니다. 우리 사람 아니고 이 시리아를 해방시킨 데 있어서 외부에서 왔던 지하디스트예요. 지하드다. 우리는 이미 그 2명을 이제 체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무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잠잠치 않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러면 크리스마스까지 공휴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공휴일 했습니까? 네, 공휴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에부 모하메드 알 졸란인 아무리 봐도 외국의 시선을 알아요. 외국 눈치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알아요. 난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지 않으면 외부에서 돈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시장 안 풀릴 거예요. 나는 이 나라를 그 최소한의 길에서는 좀 약간 조성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싸웠던 애들. 그동안 IS하고 알카이다랑 같이 싸웠던 애들이에요. 걔네들의 생각이 그렇게 빠르게 변할까 물음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종교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계속 쿠르드를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쿠르드 민병대를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IS를 상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반군 지도자는 사실 군복 벗고 양복 탁 입으면서 우리 세속 국가 될 거예요 이러면서 서방 국가 특사들 계속 만나면서 정상 국가로 빨리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북부 쪽에서는 IS 잔당들과 쿠르드족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군도 여전히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튀르키예도 제가 봤을 때는 튀르키예가 굉장히 시리아 새로 생기는 이제 정부에 숟가락을 많이 얹고 싶어요.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싶어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한국 언론에서 잘못 짚어보고 있어요. 왠지 튀르키예 그 시리아인이 새로운 정부는 이제 뭐라고 튀르키예로부터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핵심 세력이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핵심 세력이 아닌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튀르키예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핵심 세력은 튀르키예로부터 그렇게 큰 지원을 받지는 않아요. 근데 내일 모레 시리아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양 세력이 이 시리아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누구한테 영수증으로 끊을 때는 튀르키예를 끊을 거예요. 그렇지. 마치 예전에 이라크의 전쟁이 이제 미국의 손으로 끝났지만 당분간 독을 이란이 받잖아요. 지금 이라크에서는 이란의 힘이 없어졌어요. 지금 똑같은 그림이에요. 시리아에서도 지금 잘 됐어. 시리아는 이제 튀르키예 손에 갔다고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내일 모레는 튀르키예의 힘이 1%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일론 머스크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예산안을 무산시켰어요. 맞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17일 날 미국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18일 새벽에 갑자기 머스크가 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2년 내에 퇴출될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그런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는 정치 자금 안 줄 거야 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0개의 트위트를 계속 올립니다. 트위트를 올리면서 계속 압박을 하죠. 근데 트럼프 당선자는 그럼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몇 시간 후가 돼서야 이 예산안 왠지 민주당에 거저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풀어줘. 왜냐하면 내가 이제 정권 잡을 거니까 나 마음대로 돈 쓰고 싶으니까 요걸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공화당이 이제 수정 임시안까지 만들어요.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야 너네 다 합의해놓고 지금 머스크가 뭐라고 하니까 이거 부결시킨 거냐 뭐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 그림자 대통령이냐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결국 아슬아슬하게 그 셧다운 6시간 앞두고 겨우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 통과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돼요.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 폐지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일정 부분 조정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 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과 관련된 투자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좀 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게 쑥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민주당 공화당이 다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왜 빠졌느냐. 결국은 머스크랑 관계되는 그렇죠. 거다. 머스크가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 굉장히 큰 게 있고 테슬라의 뭐 엄청난 매출 절반 정도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상하이에 엄청난 배터리 공장 짓고 있고 머스크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죄게 되면은 머스크가 결국 사업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머스크의 입김으로 인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결국은 머스크한테 굴복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심어준 사람인가? 아니면 머스크는 진짜 이번 정권이 많은 물음표들을 하나의 판도라 상자에다가 담아놓고 열릴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조만간. 그 중국이 심어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쭉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트럼프한테 표를 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결국은 머스크를 뽑은 거다. 머스크를 뽑은 것이다. 네, 와. 뭐 이런 식의 이제 강한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균열을 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게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였겠죠. 이제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머스크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생이란 말이에요,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요게 약간 신경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머스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지금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니까 같이 가는데 일정 시점 돼서 머스크가 훨씬 더 자기를 앞지르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다 머스크가 받게 되면 트럼프가 그걸 못 견딜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쪽 편에서는 왜 우리 그 예전에 시진핑이 들어서 가지고 알리바바가 날아가듯이 규율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왕치산을 앉혀가지고 다 뭐 부패 청산한다고 목 치는 역할을 칼잡이를 왕치산한테 맡긴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트럼프가 깨부수고 싶은 어떤 시스템들을 머스크를 통해서 깨부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머스크 두 사람 어떤 관계가 어떻게 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트럼프의 또 이야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다 미국 가져갈 수 가고 싶다. 거기 또 튀르키예, 한국 뭐 다 집어넣어 뭐지 모든 친미 국가들 다 갖다 넣어. 근데 다른 나라 영토잖아요. 저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일단은 결란드는 이제 덴마크 영토라고 하지만 덴마크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덴마크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거기 살아서 거기 자기 땅 아니고. 캐나다는요 그러면?
캐나다 정도는 파나마는요. 근데 파나마는 예전에 미국이 하다가 파나마한테 납부했었는데 근데 그 납부 과정에서도 진짜 더러운 일들이 많아졌어요. 안 주려고 했던 대통령이 암살당했어요. 네. 자꾸 파나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음에 이제 드러났는데 애들 루트박의 책에서 나오거든요. 야, 그 쿠데타들 우리 CIA에서 시켰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야, 바나나 운하는 설깃했었는데 우리가 왜 돌려줬지? 다 이 민주주의 때문인가? 그래서 트럼프 보기에는 그래, 쓸데없는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바나나 운하를 넘겨줬는데 돌려받을 때가 됐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캐나다는 나도 오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가능성 있는 거예요? 캐나다가 연방에 편입되는 거, 그린란드 사고, 파나마 받고 이런 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건 전 세계가 트럼프는 입에서 나온 대로 씨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막말 욕설이 대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1기 때는 정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구나 무시해 였다면 2기 때는 달라졌어요. 지금은 달라요. 뉴질랜드는 1기 때도 말했어요. 2019년에 나 덴마크 사고 싶어 말했는데 그때는 뭐 택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덴마크가 발끈했단 말이죠. 네. 자, 이제는 달라졌어요. 트럼프 말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계산하에 저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세게 확 던져놓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대응을 하면은 그 대응 과정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그린란드만 해도 사실 원래 미군 기지 거기 있어요. 공군 기지. 지금 있잖아요. 있는 상황에서 막 이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하니까 덴마크에서 방위비를 그린란드에 2조 원을 지금 증액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은 그래 앉아서 아무리 앉아가지고 야 니들 방위비 조금 올려라 언제까지 미국이 보호해 주냐라고 트럼프 끊임없이 얘기를 해봤자 들은 적도 안 하는데 바로 나 그린란드 뺏어버릴 거야 하니까 효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도 그 얘기가 야 너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 이 얘기 왜 나왔냐. 트리도 총리한테 야 너 주지사야 이런 얘기 왜 나왔냐. 캐나다 관세 붙이겠다고 얘기하니까 반발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지만 트럼프한테 세게 나갈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협상을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파나마 운하 1914년에 미국이 건설을 했어요. 미국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1999년에 반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파나마가 여기를 주로 운행하는 데가 미국 선박들인데 엄청나게 운송비를 올렸어요. 수수료를. 통과료를 올렸기 때문에 이거 낮춰라라는 거 하나. 또 하나 5개의 항구 중에서 2개를 홍콩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홍콩 기업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야 우리 코 밑에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우리 거슬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뭔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세게 던진 다음에 그 밑에서 협상을 하려는 하나의 좀 협상 기술이라고. 어쩌면 막말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잘 던지는 거예요. 근데 선배님 저는 그 결란도 좀 다르게 생각한 건 뭐냐면 트럼프하고 미국에 있는 일부 세력이 결란드에서 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그 얼음들이 이제 좀 약간 넋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제 하바rovsk에 있었던 항구에 있는 그 배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렇게 똥 이렇게 돌리고 다음에 이제 레닌그라드 들어와야지 러시아에 도착하는 건데 얼음들이 이제 좀 녹으니까 그 북극에서는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네네. 자, 그거 진짜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럼 결란드는 너무 지정학적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결란드 필요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나죠. 거기 희토류라든지 천연 자원들이 엄청 많고 80%가 빙하였는데 그게 지금 녹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자원을 추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있는 거고 북극이 녹으면서 사실은 그 북극해를 둘러싼 패권 경쟁도 지금 엄청 심각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안보와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야 북극해 니들 자유롭게 다니고 싶으면 거기를 러시아나 중국이 가지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는 게 니들한테는 항행의 자유에서 엄청 유리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린란드 그 당시에 2019년에 워싱턴 포스트가 그러면 이 땅 얼마면 살 수 있을까 이러고 추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0조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살고 있어요. 5만 네. 7천 명 정도. 네. 그래서 어쨌든 버킷리스트예요. 가보고 싶어요. 가세요. 뭐. 네. 갔다 돈이 네, 없어요. 덴마크 령일 때 가세요. 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린란드를 한다는 건 예, 불가능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침을 흘릴 수밖에 지렛대를 쓸 없는 수 상황이죠. 있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결K 문희정 알파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SNS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